왜 고귀한 독수리는 하찮은 파리를 사냥하지 않을까요? 2000년 철학 역사상 가장 날카로운 통찰가 니체가 전하는 초인의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새벽 1시, 당신은 오늘도 잠들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서 낮에 있었던 일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회의실에서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던 그 사람의 비웃음, 명절 식탁에서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던 그 차가운 시선들. 당신은 속으로 외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걸까? 그리고 그 순간 복수의 망상이 시작됩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는 상상. 더 날카로운 말로 베어버리는 환상.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상상을 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지치고 더 비참해집니다. 왜일까요? 19세기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 현상을 정확히 진단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르상티망, 억압된 원한이라고 불렀습니다. 니체는 경고합니다. 이 르상티망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안에서부터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라고. 오늘 밤 저는 니체의 철학을 통해 당신에게 완전히 다른 종류의 복수를 제안하려 합니다. 그것은 상대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압도적으로 고귀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모욕이 더 이상 당신에게 닿지 않는 높이로 상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아한 복수입니다. 니체는 그에 져서 도덕의 계보에서 인류의 도덕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주인 도덕과 노예 도덕. 주인 도덕은 자신의 힘과 가치를 긍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반면 노예 도덕은 자신이 맞서 싸울 수 없는 강자를 악이라고 규정하고 무력한 자신을 선이라고 포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저항하지 못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집에 돌아와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저 상사는 탐욕스럽고 악랄해. 하지만 나는 도덕적이고 인내심 강한 피해자야. 이것이 바로 르상티망입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면서 마음속으로는 독성 강한 시기와 증오를 키워가는 것. 니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감정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내면으로 침잠하여 결국 자신을 향한 공격성으로 변질된다고. 그는 이것을 자신의 영혼을 독살하는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 정작 당신의 밤잠을 빼앗는 것은 그가 아닙니다. 당신 자신의 원한입니다. 니체는 또한 이렇게 경고합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과정에서 자신마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심연을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너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무례한 사람에게 똑같이 무례하게 되갚음하려는 것, 그것은 그들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과 같은 진액탕에서 뒹굴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그들을 향해 증오를 품는다면 어느새 당신의 영혼도 그들처럼 뒤틀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니체는 답합니다. 복수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수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복수가 아닌 초인의 복수로. 니체는 그의 대작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인간 정신이 자유를 획득하고 초인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세 가지 동물로 비유했습니다. 낙타, 사자, 그리고 아이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이야말로 만만했던 사람이 단호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로드맵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낙타입니다. 낙타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지고 사막을 건넙니다. 이 짐은 사회적 규범, 부모의 기대, 직장 상사의 명령, 가족으로서의 도리 같은 타율적 의무들입니다. 낙타의 미덕은 인내와 순종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이 단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경고합니다. 사막을 건너는 낙타는 결국 지치고 병들게 된다고. 낙타의 인내는 고귀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남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는 삶. 그것은 결국 내면의 생명력을 고갈시킵니다. 낙타가 사막의 한가운데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정신은 두 번째 단계인 사자로 변모합니다. 사자는 거대한 용과 맞서 싸웁니다. 그 용의 비늘에는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자는 이에 맞서 포효합니다. 나는 원한다 라고. 이 단계는 심리학적으로 자아 분화와 경계 설정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만만했던 사람이 거절을 시작하고 부당한 대우에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할 것입니다. 저 사람 변했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신호입니다. 그러나 사자에게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자는 여전히 반항이라는 형태로 타인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용을 부정하는데 에너지를 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 다음 단계에서 찾아옵니다. 가장 높은 세 번째 단계는 아이입니다. 아이는 순진무구함이며 망각이고 새로운 시작이자 스스로 굴러가는 바퀴입니다. 사자가 자유를 쟁취했다면 아이는 그 자유 위에서 새로운 가치를 유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아한 복수의 핵심입니다. 아이는 용, 즉 가해자나 무례한 사람을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저 자신의 모래성을 쌓는 놀이에 몰두할 뿐입니다. 타인의 무시나 모욕은 아이의 놀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를 망각하고 현재의 삶을 긍정하며 자신의 일과 성취에 몰입하는 상태. 이것이 초인의 태도입니다. 초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는 그들과 자신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거리를 둡니다. 니체는 이를 거리의 파토스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영혼의 위계 질서에 대한 감각입니다. 독수리는 파리를 사냥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고귀한 영혼은 소인배들의 비난이나 무례함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례한 사람의 공격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해명하려 드는 것은 역설적으로 상대방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경멸은 침묵으로 완성된다고. 가장 우아한 복수는 상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감정적 에너지를 단 1%도 그들에게 할애하지 않는 완벽한 무관심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 가장 가혹한 형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수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그들보다 월등히 높은 곳에 도달하여 그들의 비난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곳에 서는 것. 그때 당신은 그들을 용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잊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망각의 힘이자 아이의 단계에서 누리는 창조적 자유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인간관계의 상처와 무시는 우리를 파괴하는 독이 아니라 우리를 초인으로 단련시키는 필수적인 시련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그들은 당신의 인생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악역 조연일 뿐입니다. 주연인 당신이 그들에게 과도한 서사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 영화에서 그들의 출연 시간을 최소화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니체의 가장 아름다운 개념인 아모르파티, 내 운명을 사랑하라를 전합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
그 모든 모욕과 상처조차 당신의 삶을 구성하는 필연적인 조각으로 껴안으십시오.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긍정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당신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오늘 밤 부디 깊고 단단한 잠을 이루시길.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